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오디세이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디세이아의 뜻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다와 여러 섬들에서 또 여러 곳에서 무진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그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그의 분투와 고통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인생의 바다, 험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오디세이아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불후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었다면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의 주인공이었죠. 오디세이아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리아스의 마지막 부분인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 헥토르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애처로운 그런 모습인데요. 자기 자식이 죽어서 아킬레우스가 그 시신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프리아모스가 밤에 몰래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 찾아와서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게 대했던 아킬레우스가 문득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역시 트로이 전쟁에서 죽을 운명인 것을 아킬레우스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고향에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시달릴 것이 떠올랐고요. 그것 때문에 프리아모스를 이제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아모스의 마음이 아킬레우스의 마음에 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데요. 그래서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분노에서 시작을 해서 공감으로 끝나고 또 공감에서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그런 울림으로 끝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데리고 가서 장례 치를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일 동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로마의 한 건축물에서 발견된 부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이끌고 가는 트로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12일 동안의 휴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2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전투가 재개가 되게 되죠.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익한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마존 여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여왕 콜키스 지역에 사는 아마존 여왕인데요. 이 콜키스 지역은 지금의 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아마존 여왕은 콜키스 지역에 사는 이제 여자 종족이죠. 여자 전사 종족입니다. 트로이아가 그리스로 말미암아 심각한 도전과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듣고요. 펜테실레이아가 돕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아마조네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라는 게 없다. 마조라는 게 유방입니다. 유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거 하니? 이들은 여전사기 때문에요. 화살을 잘 쏩니다. 그런데 화살을 쏘려고 보니까 오른쪽 유방이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칼로 자신의 오른쪽 유방을 도려냈다. 그래서 그때 붙은 이름이 아마조입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 대륙에 갔을 때요. 강에서 화살을 쏘는 여인을 발견하고요. 그 지역을 아마존이라고 붙인 것이 현재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강이 신화에서부터 나온 이름이라는 게 먼 대륙, 신대륙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 좀 이채롭죠. 아무튼 이 펜테실레이아가 여러 장수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트로이 편에 들었는데요. 상대는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수들을 내보내도 아킬레우스 앞에 정말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펜테실레이아가 직접 전투에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하고 아주 용감하게 잘 싸웁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를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펜테실레이아가 아킬레우스에게 아킬레우스 장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크로필리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크로라는 것은 시신이에요. 필리아라는 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다 그러면 철학을 영어로 필로조피아라고 합니다. 거기서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조피아라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로조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네크로라는 거는 뭐냐면 네크로는 시신이라는 말이고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 아킬레우스가 이 여인을 죽였습니다. 이 펜테실레이아를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갑옷을 투구를 딱 벗기고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가라고 그 죽은 여인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유래한 말이 네크로필리아인데 이 네크로필리아는 일상생활에서 현재보다도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또는 현재 연인보다도 과거 여인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래서 현재에 몰두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네크로필리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조금 더 음란한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때 아킬레우스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너무 안타까워해서 이 여인이 정말 살아있으면 자기가 사랑에 빠졌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까지도 하고 싶은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제우스에게 호소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잃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우스에게 호소하니까 그 네크로필리아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그래서 꽃이 피어나게 했는데 그 꽃이 바로 아킬레아 꽃입니다. 우리나라 들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귀화식물이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원산지가 외국인데 우리나라 지형에 적응을 해서 우리나라 토착화된 식물인데요. 이 아킬레아도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네크로필리아와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또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폴릭세나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가 그 일리아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뒷부분, 즉 그 트로이 목마 부분하고 아킬레우스 죽음은 정작 빼놓고요. 헥토르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호메로스의 관심은 영웅 아킬레우스가 분노의 상태에서 자아에 몰두해 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보편적인 인간으로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그리는 데까지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뒤의 얘기는 호메로스가 채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리아스에 빠져 있죠. 좀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그 뒤에 아킬레우스의 행적을 보면 아킬레우스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폴릭세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폴릭세나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왔을 때 이 폴릭세나도 같이 왔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가 12일 동안의 장례식을 치르겠거든요. 그 장례식 기간 안에 헥토르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폴릭세나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동생 프리아모스의 딸인 폴릭세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리를 하다가 이 펜테실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폴릭세나와 결혼만 시켜준다면 폴릭세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트로이 편에서 싸우겠다고 제안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제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리아스에서 보는 그런 또 영웅의 모습하고는 또 여기 신화의 내용하고는 정말 사뭇 그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호메로스가 이 이야기는 빼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킬레우스가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 프리아모스는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이쪽 편에 와서 싸우게 된다면 트로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아모스는 이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서 구체적인 혼담을 나누자 하고 아킬레우스에게 전령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파리스가 이 트로이 전쟁의 당사자인 파리스가 몰래 이 혼담이 오고 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요, 프리아모스하고 아킬레우스가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기다렸다가 아폴론이 준 은궁으로요, 아킬레우스를 쏘게 됩니다. 여기서 아폴론이 또 은궁을 빌려주거든요, 파리스에게. 그것은 또 아폴론이 전쟁의 과정에서 아폴론의 인간 아들을 아킬레우스가 죽였기 때문에 아폴론은 더더군다나 이 아킬레우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에게 이제 은궁을 빌려주고요, 은궁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약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우스 건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즉 발뒤꿈치의 그 힘줄이죠. 자, 비무장한 상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킬레우스는 혼담을 나누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약속 장소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파리스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정확하게 아킬레우스의 발뒤꿈치 힘줄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독이 묻어 있었죠. 아킬레우스는 점차 그 독에 온몸이 퍼지게 되고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이죠. 자, 여기 보면 파리스가 쏘는 장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이 독화살을 맞고 신전에서, 아폴론 신전에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죽은 거죠. 아킬레우스가 죽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아킬레우스가 생생하게 그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조각으로 그려놓고 있죠. 자, 아킬레우스가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킬레우스 갑옷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의 그 갑옷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아킬레우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놓고요, 오디세우스하고 아이아스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오디세우스가 이기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나서요. 이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또 더더군다나 이 아킬레우스의 사촌이거든요. 아이아스가 정신을 잃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수치감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것도 후대 그리스 연극에서, 그리스 비극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리아스에서 나와 있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트로이의 멸망, 즉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를 멸망시키죠. 자, 이때 오디세우스가 계책을 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오디세우스 앞에는 여러분이 오디세이아를 읽게 되면 많이 붙어있는 상투적인 수식어가 뭐냐면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 이렇게 많이 상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요. 그 목마 속에 자신을 비롯한 몇 명의 용사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리스 병사들은 모든 그런 말, 무기, 약탈품을 다 챙기고요. 막사를 불을 지른 후에 그리스 군들은 테네도스라는 섬 뒤에 배들을 몰래 숨겨놓고 그 배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안에는 탈영병 신원과 트로이 목마만을 거기에 남겨두게 됩니다. 트로이 군은 갑자기 일어나서 해안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해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덜렁 커다란 목마 하나가 거기에 있고요. 탈영병 하나가 거기서 서성이는 겁니다. 그 탈영병을 잡았습니다. 탈영병을 잡았더니 탈영병에서 입에 나오는 얘기가 이 목마는 아테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재물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로 돌아가기 싫어서 트로이에 남고 싶어가지고 탈영을 했노라고. 사실은 오디세우스의 지략에서 나온 그런 지략이었죠. 오디세우스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지략이었죠. 자,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그리스 군들을 이제 드디어 그리스 군들이 이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들은 이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영병 신혼의 말을 대부분의 트로이 사람들 그대로 믿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고 자기들은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막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카산드라죠. 이 카산드라는요, 누구냐면 프리아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죠. 이 공주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카산드라가 우연히 아폴론 신전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자신의 입에 키스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아폴론 신전에서 자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뱀과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카산드라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생겼는데 그 능력이 예언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너무너무나 잘 맞춰요. 어느 날 아폴론 신이 이 카산드라의 미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에게 접근을 해서 아폴론 신이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카산드라는 아폴론 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화가 난 아폴론 신이 네가 나의 신전에서 잠을 자서 신비한 능력을 받아놓고는 나와의 사랑을 거절한다? 그래가지고 이에게 저주를 내리는데요. 카산드라의 예언은 정확하게 100% 맞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말고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관한 동영상을 새로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곧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뭐냐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외에 어떤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카산드라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트로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트로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믿고 싶은 현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리스군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군들이 아테네에게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목마를 그 앞에 내려다 놨고 그 목마 속에 그 목마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리스군이 물러갔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카산드라가 저 트로이 목마를 이쪽으로 올려다 놓으면 안 됩니다. 트로이 성 안으로 데려다 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재앙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카산드라가 말을 해도 트로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카산드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카산드라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카산드라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면 믿고 싶은 내용, 긍정적인 내용 이런 것만 믿고 싶어지지 사실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좀 자주 발견되는 그런 성향 중에 하나죠. 또 한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라오콘이죠. 라오콘도 이 사람도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인데요. 이 라오콘도 이 트로이 사람들에게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데려다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는 이미 크기가 성문의 크기보다 큽니다. 이것도 오디세우스의 계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이 목마를 만들 때 거기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여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트로이 성문보다 커야 됐습니다. 또 트로이 성문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트로이 안으로 들어다 놓을 때에 그 성문을 부셔야 돼. 성벽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크기를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 거죠. 이 라오콘이 나서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역시 트로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포세이돈이 등장합니다. 포세이돈은 이제 또 그리스 편이거든요. 포세이돈이 등장해서요. 포세이돈이 보낸 뱀이 2마리가 나와서 라오콘과 그 아들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지금 이 라오콘 군상은요. 라오콘과 그 2 아들이 아주 처철하게 뱀에게 휘감싸여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라오콘 군상은요. 사실은 그리스 클래식기에 이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 작품이냐면 헬레니즘 시대, 즉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조각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조각상이죠. 우리가 고전기 클래식기를 대표하는 그런 조각상, 그렇게 되면 밀로의 비너스상 이렇게 말하는데, 비너스상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냐, 아주 조화와 균형미가 8등신이죠. 아주 정확하게 8등신이고 아주 이상적인 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그리스 클래식기의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알렉산더 정복 이후에 헬레니즘 예술가들은요, 성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고통과 절망, 허무, 고독 이런 인간의 본연적인 감정을 아주 치열하게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조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라오콘 군상이 땅에 묻혀 있다가 1507년에 한 농부에서 발굴이 됩니다.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이 발굴 담당 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다 발굴을 하고요. 감탄을 합니다. 오 신이여, 위대한 걸작이 햇빛을 보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저희 재주는 이것에 비하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이 라오콘 군상을 늘 만지면서 자고 만지면서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조각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 미술사가 방켈만에 의하면 라오콘은 격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근육은 팽창되었고 신경은 끊어질 듯 위험한 상태에 있으나 이마에는 강한 정신력이 나타나 있다. 그의 얼굴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절규하지는 않는다.
그의 눈은 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입가에는 비애가 가득 차 있다. 아랫입술은 고통으로 무겁게 침묵하고 볼록한 코 주변에는 부당한 순환에 저항하는 분노가 엿보인다. 이 예술가는 자연을 미화시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고 긴박한 자연을 나타낸다. 마침내 최대의 고통이 존재하는 곳에 최고의 미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 고통미라고 하죠.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미가 그리스 클래식기의 그런 예술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떤 조화와 균형미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아주 승화시켜서 고통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통미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이죠. 아무튼 이제 트로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카산드라와 라오콘의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요, 트로이 복마를 성 안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리스군이 돌아간 것을 기념하여서 온 트로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 밤에 모두 잠들어 있을 그때에 은근히 트로이 목마에서 문이 열리고 거기 안에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영웅들이 나오게 되고요. 성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신호와 함께 배에서 숨어져 있던 그리스군들이 그 밤에 급습을 하게 되어서 트로이 성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이 성이 타고 있는 유명한 브루엘의 작품이죠. 자,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전리품을 다 챙기고 그리스군과 그리스 영웅들은 1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리스 비극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요, 아가멤논은 돌아가는 첫날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기 남편 아가멤논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워서 남편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복수를 갚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 딸 이피게네야 사건인데요. 트로이 전쟁으로 떠나갈 때 이제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그리스 배들이 트로이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아가멤논이 신들의 특별히 아르테미스를 화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냐면 네가 네 딸을 제물로 바쳐야 바람이 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탁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이피게네야 자기 딸을 불러들입니다. 곧 그냥 부르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아킬레우스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속인 다음에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에 대한 원한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 10년 동안 아이기스토스라는 정부와 사귀게 되는데 이 정부와 함께 잠들어 있는 첫날 밤 잠들어 있는 아가멤논의 침실에 들어가서 아가멤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자, 이 장면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끔찍한 도끼네요. 끔찍한 도끼를 가지고 자기 남편 아가멤논을 죽이고 자기 딸에 대한 복수를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레스테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히스토스하고 자기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또 원한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고요. 오레스테스가 자기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자기 정부를 엄마의 정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의 신에게 쫓겨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이 오레스테스는 나중에 오레스테스 3부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비극으로 다시 비극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과 주제들을 담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비극을 다룰 때 또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오디세우스 중간중간에 이 오레스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측면으로 강조돼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읽다 보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트로이 전쟁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메넬레우스도 모진 고생을 하고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돌아온 사람이 이 메넬레우스인데 메넬레우스도 이미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산에 오디세오는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인데도 10년을 앞두고 있는 40일 정도 남겨둔 그런 시점인데도 여전히 오디세우스는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디세이아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려주소서 무사히 여신이요. 트로이아인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가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임기응변으로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그가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일리아스는 분노가 중심 주제였어요. 그런데 오디세이아는 고통이 주제입니다. 그가 그의 고향 이타키로 돌아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그런 고통들, 그 고통들이 오늘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디세이아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편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오디세우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을 겪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는 고향 이타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오디세이아 항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